반갑습니다. 강의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중앙아라고 하는 거는 옛날 구소 연방 5개의 공화국,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아시아 쪽에 있던 5개의 공화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요, 중앙아를 이야기하던 코카사스의 무슨 조지아니 뭐지 이야기하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든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소연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옛날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하는 게 이 중앙아든지 옛날 소련의 연방에 있던 국가들은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모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소련 연방은 15개 공화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큰 러시아가 있고, 저 위쪽에 보면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고, 그 밑으로 나오면 원래 러시아 쪽이었는데 그냥 거의 인위적으로 만든 게 벨라루스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는 러시아하고 똑같은 동슬라브족들입니다. 그리고 몰다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오다 보니 카스피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카스피해 이쪽에 보이는데, 카스피해 이쪽으로 카스피해 코카사스의 3개의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발트 3국, 코카사스 3국, 그리고 중앙아 5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개국이라는 것은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연방이 해체가 돼서 이 중앙아가 이 5개국이 됐는데, 소련 연방이 해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소련 연방은 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중앙정부, 서울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광역단체장이 있는데 중앙정부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서울, 경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게 하나의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가 소련 연방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5개가 독립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러시아를 보면은, 러시아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처음에는 코카사스 쪽에서 터키하고 문제가 있어서 싸우다가 코카사스를 정복하고 또 시베리아를 가고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복한 곳이 이 중앙아시아입니다. 19세기 말에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중앙아시아를 보면은 러시아가 왜 중앙아를 정복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여기 먹을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이니까 이제 뭐가 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때는 유목민들이고 사막 지역이고, 근데 뭐 경제적인 것도 없는데 왜 정복했을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대개 보기에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가. 앞으로 밑에 있는 이란이라고 할지, 또 저쪽에 있는 터키라고 할지, 중국이라고 할지, 이쪽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지형을 보면요, 중앙아시아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게 카스피해는 바다인데도 이건 내해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할 수 없고, 중앙아시아는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 지역으로 면적의 한 60%가 사막입니다. 여기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여기는 95%가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데요. 카자흐스탄 이 북쪽으로 지금 이쪽 지역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옥에서 이쪽에서는 그 밀농사를 많이 지어서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이 있는데요. 여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천산산맥이라고 할지, 여기 이쪽에는 파미르 고원이라고 할지, 알타이 산맥이라고 해서 이게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서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에 물이 좀 풍부하고 그래서 수력 발전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쪽 동쪽에서부터, 동쪽이 산악지역에서 이 지형이 계속 낮아져서 카스피해에 연결이 됩니다. 카스피해로 쭉 이렇게 나아서 이렇게 가는 지형입니다. 이 지형에서 보면은 카자흐스탄의 이 서쪽,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중간, 이쪽은 거의 사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산악에서 나오는 물이 많은 쪽이 페르가나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곡창지대입니다. 거기는 물도 많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곡물이라고 할지 그냥 과일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러시아에 가보면은 모스크바에 오는 과일들은 거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옵니다. 싸고 맛있고 하는 게 이쪽에서 생산된 겁니다. 이걸 끌고 가가지고 모스크바 가고 또 시베리아로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농업지역이라고 할지 또 물을 공급하는 게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강이 하나가 있고 그 밑으로 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들이 이 중앙아의 그 핵심 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그러면은 이 물이 이렇게 계속 그냥 뭐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소련 시대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 그러면은 중간에 면화 재배를 하느라고 관계를 했습니다. 이 물을 이 강으로 이 두 강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두 강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관계를 해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그 곡물도 생산하고 특히 면화 생산했었어요. 면화 생산했다 보니까 이 아라레로 이쪽에 여기에 있는 아라레로 들어보셨죠? 아라레라고. 아라레로 들어가는 물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줄어드니 얼마나 줄었냐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라레가 쪼그라들어가 반이 됐는데 반이 된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라레가 이제 원래 그 카스피아나 아라레나 다 그 바다에 염분이 있는 데인데 염도가 3배가 올라버리고 또 아라레가 미국의 버지니아주 정도라고 큰 데라는데 그 주위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 그 염분이 있는 게 날아다니니까 이쪽 지역이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반 되니까 거기서 그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잃어버리고 이 사막화가 되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라레 사막화가 이 중앙아에 미치는 또 어떤 그 중앙아뿐 아니라 다른 데까지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물을 보통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쪽은 좀 나은데 우즈베키스탄 쪽은 인구도 많고 거기서 그 농업에 의존하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 지금은 좀 난 게 자원이 지금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우는 석유가 있고 우즈베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있고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금이 좀 생산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한 8천만 됩니다. 8천만인데 카자흐스탄이 한 2천만 되고요. 한 25% 정도 되고 우즈베키스탄이 3,500, 3,600만 돼가지고 4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1,000만, 키르기스탄 한 6, 700만, 투르크메니스탄 6, 700만이 됩니다.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는 산악지역인데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산악지역인데 그래도 이 타지키스탄하고 어떤 데는 산악지역에서 물이 많이 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수력 발전이 또 우즈베키스탄하고 또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가스를 공급해갖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행정구역만 다르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냥 같이 자원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망하고 나서 독립국가가 되어버리니까 자기 국익을 우선해야 되니까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수력을 가스가 걸 방법이 없으니까 댐을 막아서 했단 말이에요.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수력 발전을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똑같은 수량이 가야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을 이용해 강에 오는 물 가지고 관계를 하는 사람처럼 여름 되면은 물이 많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두 나라에서 공급하는 물이 정반대로 난 말이에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이 줘버리니까 이게 분쟁의 원인이 돼서 서로 국가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한번 보겠는데요. 종교는 이쪽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라는 게 이란은 시아파고요. 그 이란이 아닌 다른 데에는 수니파들인데 그 수니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90%, 95%가 이슬람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소련 지하에 있던 나라들은 이슬람이 이 무늬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하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 히잡을 한다 할지 전통적인 이슬람 생활 방식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큰 이유가 국내 정치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경우에 대통령보다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화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는 그런 현상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이슬람 생활 방식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도 하고 또 원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가하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민족은 터키 민족들이라고 몽고하고 터키와 합쳐진 민족들이 대부분인데 인구의 한 80%인데 그 중에서 타지키스탄은 아닙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란 쪽 계통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계통입니다. 얼굴형을 보면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사람들을 보면은 몽고 쪽하고 많이 닮았어요.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타지키스탄은 이란 쪽으로 닮아서 조금 서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은 터키어 계통이고 타지키는 이란어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간 언어의 사투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난 그쪽 언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고유 민족이 약 80% 각국에서 80% 하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러시아 민족들이 지금도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하고 바로 접경이 돼 있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데입니다. 이쪽으로 쭉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이쪽이 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그 3세기 동안 18세기부터 19세기 동안에 많이 들어와서 살아서 한때는 카자흐스탄 사람보다도 카자흐스탄 인구의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15% 정도, 그렇게 한 300만 정도가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죠. 중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중앙아시아가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안보 물류의 요충지다. 중국, 러시아, 중동, 서남아를 이어주는 데다. 하는데 이거는 전략적인 가치는 뭐랄까 9/11이 나고 난 후에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그 미군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게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에 미군들이 들어오고 해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흥 이제 보는 차세대 신흥 시장으로서 협력에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선 중국, 러시아, 인도의 배후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성장률이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하나는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레어 제재 등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대체 시장 역할을 한다고 외무부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게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체 시장이 될지 언제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그 영향이 그게 어떤 파장을 갈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편입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러시아가 들어가면서 정착을 시켰어요.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말씀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 집단농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단농장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양떼 몰고 소, 말 몰고 살던 사람들 가서 잡아다가 이 정착해서 살아니까 죽을 맛이지 않겠어요. 1920년대 말고 30년대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 오겠다 하고 도망가니까 잡아다가 족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시켜놨습니다. 그 정착을 시킨 사람들이 다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뭘 했냐 그러면은 정부 관리, 교육, 그래서 그 대학에서의 그 핵심 간부, 그 다음에 공장에 있어서의 그 최고 기술자들, 경영자들은 다 러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하고 경제 정세를 보면은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에 30년이 경과를 했는데 아직도 소연방 해체에서 야기된 혼란에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1년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는데 아직도 그 여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연방이 해체된 후에 이 각 공화국들은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표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발트 3국을 제외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도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무늬만 민주주의 시장 경제고 정치는 권위주의적인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또 시장은 국가, 정부의 간섭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 바뀌었네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해체될 때, 그때로 말하면 도지사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을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죽거나 노령으로 그만둬도 자기 옛날 측근들, 그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잡아와서 지금도 권위주의적이고 옛날 공산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치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연방의 해체를 경제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면은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자가 도생을 해야 되거든요. 각자 도생을 하는데 서울, 경기다 이런 데 소득이 많은 데는 다른 데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는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던 데는 갑자기 보조금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라고 할지 또 무슨 산업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첫째로 소연방 체제가 있었던 중앙정부에서 뭘 했냐면 교육, 의료, 또 이런 경제생활,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원, 기관 시설들, 철도, 도로 이런 걸 다 해줬는데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이 있는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데는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소련이 망할 때 1991년에 망했는데 그때 이 중앙아 사람들하고 그 주변하고 비교를 해보면 터키니 이란이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금이라고 할지 교육이라고 할지 의료를 비교하면 소련에 있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그쪽보다 훨씬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중앙정부가 소련이 해체되어 버리니까 거기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각 공화국마다 제조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소련 때는 뭘 했냐면 그 물건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다 사줬어요. 소련 정부에서. 그래서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해체가 되고 나니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5개 국가 중에서 다 처음에는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2개국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제조업이나 모든 분야에서는 다 망했는데 카자흐스탄은 석유 가지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영토의 95%가 사막이고 거의 오아시스 같은 거에서 농사 짓고 관계에서 했는데 그 나라는 가스가 매장량이 세계에서 5, 6번째 되고 앞으로 몇십 년을 가스를 파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국제시장이 팔아먹을 수 있고 그 위에 들어온 돈으로 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특히 석유로 먹고 사니까 거의 한 5, 60%를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중앙아 5개국의 한 5, 60%가 됩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은 그래도 과일이라도 있고 좀 나은데 키르기스탄은 그 공장 문 닫고 그러니까 옛날 목축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목축에서 양 끌고 다니고 하는 게 자기 입에 풀칠하는데 급급 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모스크바나 그다음에 좀 더 배운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서 이주 노동자로 가서 그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거고, 키르기스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지금 3,700만 되고 그쪽보다 그 2개의 국가보다 나은데 1인당 국민세 2,500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잘 살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거의 한 10만 들어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 같이 들어가 있고, 제가 시베리아에 근무를 할 때 시베리아는 워낙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가 얼어가지고 그 시내 주요 도로를 얼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깨줘야 됩니다. 이렇게 샤뭉치 이런 걸로. 러시아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영하 20도, 30도에서 그걸 깨고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게 거의가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그 3D 업종, 어려운 거, 그걸 해가지고 그 돈을 좀 벌어서 자기 이 본국에 보내면은 가족들도 먹고 살고 국가 경제도 살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타지키스탄 같은 데는 거의 30%가 아마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 소련 시대의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게 이제 도로, 철도, 전력 공급망, 석유 공급망, 가스 공급망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정전이 일어난다 할지 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할지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며칠씩 그 가스 공급하는데 덜덜 떨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 대사를 하는데 지방회를 우리 출장을 할 일이 있었어요. 간수에 있는데 지방 가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가서 왜 나를 저 사람들이 기다릴까? 나하고는 나 이모 관계가 없는데. 근데 그 동네 이장이 와서 나한테 한 이야기가 소련 시대에 산 지역까지 가스관을 묻어줬대요. 근데 가스관을 묻어갖고 가스를 우리로 하면 도시가스를 시골가스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소련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해체가 되고 나서 돈이 없어서 그걸 못 하니까 그 가스관 자체가 노후가 되었고 잘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중앙아에 특히 그 소득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도 가고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그 다른 국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게. 개관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중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22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났어요. 근데 반정부 시위들을 지들 경찰력으로 눌러야 되는데 안 되겠으니까 러시아 공수부대를
불러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만약에 의도는 보고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러시아가 그걸 그대로 놔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스관도 자기들 가스관이 다 못 묻었습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카스피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석유관을 아직 가스관이 다 못 묻었어요. 묻지도 못하고 그게 아마 바다 건너서 가는 그런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를 그냥 LNG로 만들어갖고 보내는 것 외에는 지금도 자기들 기간 산업인데 러시아의 기존의 가스관이나 송유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농산물이라고 할지 이런 소비 시장이 주로 러시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과일이 좋은데 그게 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일을 다른 데는 못 팔아먹고 갈 데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게 육로로 가고 갈 수도 없고 중국까지 산 넘어서 가기 과일을 가지고 산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철도가 있는 모스크바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거의 다 모스크바하고 러시아 각지로 가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외무부에서 이런 분석은 않습니다만은 우리끼리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니 어떻게 되겠느냐. 시장을 그쪽에 다 의존해야 되고 러시아가 좌지우지해야 되고 그래도 정치 정세를 보면은 소연방이 이 30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게 아닌가. 나아졌겠죠. 소련 연방이 해체됐을 때 제가 뭘 했냐 그러면 이 소련 담당과에서 차석 그러니까 과장 밑에 서기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는 뭐냐면 1세대가 지나면은 30년이 지나면은 민주주의도 오고 시장 경제도 되고 국가 체제도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 바뀌었나?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바뀌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 정세는 30년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얼마나 좋아졌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좋아졌냐? 일반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앙화 이 사람들도 러시아에서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 EU하고 협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로 러시아와 미국, 중국, EU와 균형 해결을 하겠다. 균형 해결하는 게 우리도 가끔 신문 보면 균형 해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를 동등하게 중요시하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표면적으로 해본 말이고 현재로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 해결을 하냐.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화 5개국이라는 게 이제 중앙화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력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즈벡 대통령이 우즈벡이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소련이 해체됐을 때 대통령을 된 사람이 카리모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후임 대통령이 됐는데 우선 중앙화끼리 이렇게 협력을 한번 해보자. 중앙화를 한 걸로 해서 아시아안에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중앙화의 대정책에서 중앙화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중앙화가 한 정치체제로서 뭘 좀 해보자 하는 그런 기치를 놓고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10,000불이 넘어가죠. 1인당 소득이.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은 2,000불이 안 되고 1,600-1,700불 되고 우즈베키스탄은 2,500불인데 소득이 1인당 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같이 올라서 일을 하겠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자원 문제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하고 타지키스탄한테 수렵관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어떻게 전기도 못하고 그냥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지들 농사 지어야 되니까 어쨌든 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을 안 됐어요. 그게 해결이 되려면은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한테 가스로 전기 생산을 화력 발전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물 내보내겠다는데 그건 안 하고 물만 내보내지 말라 하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계속 치고받고 분쟁이 나거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5개 국가를 민족하고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민족 언어가 한국은 원래 한국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가 일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일제를 우리가 갔다 오더라도 30년 하고서 해방이 됐을 때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그 전에 한 번도 국가가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긋다 보니까 우즈벡 사람이 타지키스탄에 살고 타지키스탄 사람들 우즈벡도 살고 뭐 키르기스탄도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족 간에 서로 이렇게 우즈벡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고 할지 타지키스탄의 우즈벡 사람들 거기서 사는데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갈등들 때문에 한 어떤 협력체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게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경제 정세는 원래 중앙화는 경제적으로 비중이 그 크기에 비해서는 비중이 크지 않는 데입니다. 크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막이 60%고 목축하던 사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갑자기 이제 석유하고 가스 가지고 좀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통제 경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제 통합도 이루고 정치적인 통합도 이루고 하기를 바라야 하는데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거 통합을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앙화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과 중앙화 관계를 보면서 아주 독특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할 것 같지 않는데 한국 외교나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중앙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말을 모을 정도로 큽니다. 다 알아요, 중앙화 하면. 그 이유는 저는 고려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앙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고 고생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뭔가 도와줘 보려고. 여기도 지금 고려인 마흔이 한 6, 7천만 산다고 그랬죠. 보통 관계로 보면 그런 현상이 날 수가 없어요. 국민들뿐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만나면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이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하고 친하게 지내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앙화가 우리의 그 심리적인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한국하고 중앙화 애들은 그런 감정도 알고 한국도 그러고 어쩐지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고 저희들도 그걸 한국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한국어고 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하는 게 강합니다. 그 중앙화 고려인이라고 하는 거는 연해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17만 몇 명을 카자흐스탄 우즈벡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연해주가 어딘지는 아시겠지만 연해주라는 게 러시아 지도가 없는데 한번 다음에 보시면 러시아 지도를 보시면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정복을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바르스크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하바르스크까지가 시베리아고 그 밑에는 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는데 그 위에는 하도 추우니까 항구도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청나라가
약의 지분을 타서 연해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러시아도 우리말도 없는데 바다에 연한 주라는 거예요. 바다에 연한 거. 그러니까 중국의 땅을 1860년인가요? 중국을 이렇게 팔빛 들어가지고 이 회랑 조그마한 땅을 이렇게 쭉 블라디스토크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그게 연해주입니다. 근데 그 연해주라고 하는 거는 한국하고 연해 있기 때문에,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옛날 우리 발해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국경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만주, 그 바로 밑에가 옆이 중국인데 만주잖아요. 길림성이 건데, 그쪽에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볼 때, 일본이 이제 시베리아를 먹으려고 침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1937년, 6년에는 한국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독일하고 전쟁이 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나는데, 가장 두려운 게 양쪽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일본하고 독일하고 양쪽에서 침공하면 자기들이 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고 그러고 또 그게 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폐해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일본이 러시아를 침공을 할 때 잠재적인 협력자가 누구겠느냐? 일본 사람들이지 않겠냐? 그게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17만 원대를 딱, 여자가 좀 무식한 데가 있어요.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갖다 풀어버린 데가 중앙화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서 이르쿠츠크를 지나서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지나서 노보시비스크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은 모스크바로 가는데 이 밑으로 가면 중앙화로 연결됩니다. 중앙화에서 가는데 탄산산맥 바로 밑에 가 있는 알마티라는 게 있어요. 알마티 어딘지 아시죠? 옛날에 그 카자흐스탄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큰 도시예요. 거기는 그 탄산산맥 밑에 있어갖고 그 물도 많고 사람 살기 괜찮은데요. 알마티 쪽하고 타시켄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페르가나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산물이 많이 나는 그 지역에 가까운 데입니다. 여기다 풀어놔 버렸어요. 여기다 풀어놨는데 러시아나 중앙화 사람들은 조금 게으르고 뭘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특히 또 임원분들이 하면 적자에서는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악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앙화 국가들도 그 지도층도 고려인의 그러한 자기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걸 높이 사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이 한국과 중앙화 전체와 관계가 그 중요도나 그 자원이나 그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은 아마 고려인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화 사람들을 만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고려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네 덕에 네 국적, 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저희들 만나면 예교관들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국과 중앙화의 관계를 다른 데보다 더 돈독하게 하는 게 아니었겠느냐 생각해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꼭 한번 갑니다. 중앙화를. 가서 형님 동생하고 여기에 연해주에서 중앙화 도착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강한 생명력을 보인 이런 거거든요. 사실이런데 MB 같은 경우는 가서 사우나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그랬죠.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르메스크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꼭 가야 할 때예요. 다른 데보다도. 이거 보세요.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고, 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같은데, 이 각종 대통령뿐이 아니고 각종 국가 간에 이제 뭐 외무부, 국방부 해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게 많아요. 거기서 뭐든 도와주고,
다른 데보다 더 많아요. 왜 서울에서 불러다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보면은 투자 계속되고 인프라 쪽에 우리 진출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보건, 의료, 금융, 디지털, 환경, 과학기술 이런 새로운 분야로 폭력 분야를 확대를 해왔는데 가끔 이거 보고 있으면 금융 좀 이상하네요. 그 금융 중앙하고 뭐 유럽 국가들하고 하는 거는 그렇다. 다른데 중앙하고 금융 그래도 하거든요. 그게 이런 거의 우리가 많이 도와준 것들입니다. 환경 문제, 과학기술 문제.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앙화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외무장관들이 1년에 한 번씩 5명 그쪽 외무장 5명 부르고 우리 외무장관하고 해서 여기 박진 외무장관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부산서도 하고 서울서도 하고 거기 가서도 하고. 그럼 여기 데리고 갈 때 이제 다들 데리고 가요. 뭐 그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 뭐 우리 공공기관, 의료 또 진출기업 관계자 데리고 가서 또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야는 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앙화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되면 우리한테도 같이 이익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조금 이게 표현이 말씀을 있으면 같은 형제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력 포럼은 상무과에 두고 있어요. 상무과에 두고 있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외무장관이하고 장관급에서 이렇게 포럼을 만들어서 하는 게 뿐이 아니라 중앙화에 있는 정상들하고 정상 5개국 정상하고 한국하고 해서 그런 포럼도 만들겠다. 그런 협력체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화가 잘 되고 우리가 힘 쏟은 만큼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뺏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받을 것, 현재로서는 그렇게 받을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잘 돼서 서로 간에 상생협력을 하고 서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